자, 급증하는 억대 수입 유튜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유튜버들은 어떻게 세금을 신고를 할까요? 그리고 나는 유튜버가 아닌데 왜 내가 이 얘네들 세금 신고하는 것까지 알아야 되지? 하고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오늘 영상을 좀 봐주시는 게 좋은 게 특히 요즘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갖고 있는 N잡, 사이드 프로젝트, 쉽게 말해서 내가 회사 다니면서 2잡, 3잡을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할지 아마 관심들 많으실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 제가 설명드리고요. 특히 제네시스도 지금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받고 멤버십도 하고 있는데 제네시스는 과연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언론사 중에 하나죠. 한국경제 가져왔고요. 2021년 3월 7일자, 그러니까 이제 어제자죠. 거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출처 밝히고 광고 없애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구 529명당 채널 1개. 유튜브 통계 분석 전문 업체인 플레이보드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광고 수익 유튜브 채널 수를 분석한 결과다. 세종시 경찰 1명이 담당하는 인구가 624명인 걸 고려하면 유튜버는 이제 경찰관보다도 주변에서 흔히 더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그만큼 많이 이제 채널이 늘어나고 했다는 거죠. 자, 유튜브는 여가를 넘어 직업의 영역에 들어온 지 오래되는데 매년 교육부의 초등학생 희망직업 조사에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상위권에 오른다. 제가 사실 이 설문조사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전에는 별로 제가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설문조사에 조금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코로나로 이제 재택근무 많이 하니까 집에서 여기 영상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하고 강의 촬영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그 자녀가 보면서 아빠 나도 영상 찍고 싶어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린 나이에 유튜브 하는 거는 별로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유는 너무 이게 노출이 많이 되면 애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도 저희 자녀를 이제 블로그 같은 거에 좀 몇 번 올리긴 했는데 제 나름 기준으로는 5살인가 넘어가면서 제가 안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얘가 크고 나서 아빠 왜 이런 짓 했어? 그러면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어쨌든 좀 다른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자, 회사에 다니면서 유튜브로 부업을 하는 직장인 유튜버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부업. N잡. 요즘에 사이드 프로젝트. 특히 요즘에 이제 워낙 집값도 많이 오르고 월급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좀 약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유튜브만 아닐 뿐이지 결국 똑같거든요. 세금 이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도 소득신고 자료에 따르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상위 10%는 연간 평균 2억 원 정도를 벌었다. 상위 10%. 그리고 이거는 세금 신고한 경우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신고 안 한 것까지 하면은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좀 모르겠죠. 자, 하지만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유튜버들이 적지 않다. 국세청은 유튜버를 비롯해서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업 등 신종 업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세금 신고를 잘못했다가는 자칫 납부 신고 불성실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자,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을 보면은 여기 보면 1인당 평균 연수입이 상위 1%는 6억 7,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인원이 27명. 와. 물론 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위 10% 277명이고요. 1인당 평균 연수입은 2억 1,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직 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하위 50% 하니까 이제 갑자기 연수입 108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이보다는 조금 더 높고요. 이게 이제 2019년도 귀속, 이제 2019년에 일어났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유튜브에 대한 과세 방식 어떻게 될 거냐? 자, 이 유튜브가 이게 광고 수익이 나면 이제 혹시 유튜버 꿈꾸시는 분들 잘 보세요. 이 유튜브가 동영상 창작자 이 크리에이터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쏴줍니다. 저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광고 수익, 멤버십 수익에 대해서 해외 송금을 해줘요. 자,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MCN 그 소위 말하는 기획사 있죠. 뭐 YG라든가 SM 이런 기획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소속되어 있는 유튜버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유튜브가 MCN 사업자한테 곧바로 쏴줍니다.
그리고 이 MCN 사업자에서 세금 신고 다 한 다음에 원천 징수, 세금 떼고 나서 남은 금액을 이 크리에이터한테 주는 거죠. 저는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위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외 송금을 받은 크리에이터들이 개인 명의로 받거나 법인 명의로 받는데 아마 대부분 다 개인 명의로 받으실 거예요. 개인 명의로 받기 때문에 여기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해라 5월달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제네시스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법인으로 받습니다. 법인으로 받아서 그걸 전부 다 매 3개월마다씩 다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법인세도 1년에 한 번씩 3월달에 신고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기사를 제가 담당해 주시는 기장세무사님한테 드리면서 참고하세요 라고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명색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세금 유튜버인데 세금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신고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법인으로 했을 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거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직장인 유튜버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데 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는 거는 이제 개인 명의로 받았다는 거예요. 개인 명의. 법인이 아닙니다. 자,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컨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굉장히. 이게 뭐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산해야 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해서 광고 수익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광고를 제작을 해줬는데 어쩌다 한번 비정기적으로 들쑥날쑥 하면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매월 광고 수익을 받는다든지 매월 뭔가 영상을 제작하고 내가 대가를 받는다든지 매월 강의를 한다든지 심지어 2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경우라면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개인 명의로 받았을 때. 자, 영상 편집자를 고용했거나 별도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라면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이는 종합소득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다. 따라서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좀 세금 과세 체계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해외에서 받는 거잖아요. 해외에서 받는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라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세금 자체를 무서워하시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소득이 발생을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세금을 내시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을 더 많이 낼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기사를 가져온 핵심을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발생을 하겠죠. 월급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매년 2월달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유튜브를 부업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부업,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을 한다든지 주택임대 사업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 엔잡 그런 거 다 들어갑니다. 자,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수입이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자, 작년 말 유명 유튜버는 유튜브 채널 운영, 쇼핑몰,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 많이 하고 있죠. 쇼핑몰 등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4억 원을 체납했다가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서 구독자가 1만 명 가량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 세금이 4억 원이 나왔다면 수익은 엄청 많았겠죠. 근데 이거를 체납을 했다? 그러면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매출액 4억을 누락해도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세금 자체가 4억이라는 거액이 나왔는데 이거를 체납을 했다. 이건 좀 명백히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꽤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좀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좀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특히 직장인분들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자,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직장 월급 하나만 가지고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엔잡을 하잖아요.
또 다른 말로는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걸 하잖아요. 뭐가 됐든 본질은 뭐예요? 그냥 부업이에요, 부업. 그래서 저는 이 부업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해요. 왜냐하면 제가 부업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 부업을 부동산 투자했었죠. 그리고 강의했었죠. 책 썼었죠. 그리고 블로그 광고 수익 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5번부터는 이제 퇴사하고 나서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얼굴을 대놓고 유튜브를 하는 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저하고 안 맞아서.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에서 조직 관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인사 업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야, 이것까지 내가 대놓고 하기엔 너무 그렇다 해서 저는 제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그만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퇴사하기 전에도 하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얼굴 안 보이게 한다든지 목소리만 가지고 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부업이 발생을 하면 직장 다니면 어떤 소득이 발생을 해요? 월급을 받잖아요.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세법에서는 이거를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업이 발생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핵심이 뭐냐면 계속적, 반복적 발생을 한다. 이러면 이게 사업소득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는 결합이 돼요. 이걸 종합과세라고 해요. 종합과세.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핵심이다. 그럼 만약에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가요. 그리고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작으면 아예 면세, 최저한세에 걸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권, 로또 같은 거 어쩌다 이제 뭐 4등인가요? 5,000원이? 그거 걸렸다고 세금 낸 적 있으세요? 안 내잖아요. 그 경우에는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봐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종합과세가 되는데 지금 이 종합과세가 됐다는 거는 이 N자 부업 같은 거를 지금 개인 명의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매년 5월달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신고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궁금하신 게 이걸 거예요. 이거 신고를 어떻게 하지? 따로 해야 되네? 맞죠? 따로 해야 되겠죠? 뭐 나한테 인사팀에서 연말정산을 해줬다 그래서 연말정산 해주는 인사 담당자한테 가서 너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좀 해주시려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종합소득세는 내가 따로 한다. 안 되면 세무사 써야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게 뭐예요? 직장 다니고 있는데 건보료 어떻게 되지? 건보료 더 늘어나지 않나?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늘어난다 하더라도 나한테 연락이 와요. 나한테. 회사로는 연락이 안 가요. 별도 고지가 된다. 그 기준이 금액 비용 제하고 나서 3,400만 원이에요. 연간 소득이. 그리고 이게 내년이 되면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점점 돈을 벌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자, 3번이 또 뭐죠? 회사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회사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많이 궁금하시겠죠? 회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런 사람들 찾는 사람 업무를 했었거든요. 회사에서 거의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술 먹고 실수를 하거나 그런 거 아닌 한 알 수가 없다. 회사에서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흐름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걸 거예요. 기사에 나온 거는 유튜브가 나왔는데 부업으로 다른 거는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제가 막 집을 사서 팔아서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했어요. 걸릴까 안 걸릴까? 안 걸리죠. 왜냐하면 이때 부동산을 했을 때 사고 파는 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인데,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고 해가지고 이때 종합과세가 아니라 아예 별도로 해요.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안 걸려요. 주식은요. 주식은 현재 양도소득세 안 들어가죠. 대주주가 아닌 이상. 근데 그 대주주 기준이 이제 점점 내려오잖아요. 올해 3억으로 내리려다가 동학개미들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유예시켰죠. 나중에 언젠간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종합과세 된다는 거지 지금은 안 들어가요. 그때도 이제 종합과세가 된다는 게 아니라, 방금 좀 제가 정정할게요. 종합과세가 아니라 양도세처럼 분류과세가 될 거예요. 자, 그래도 그나마 희망이 있다. 주식과 부동산은. 그런데 내가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했다. 이건 사업소득이에요. 그럼 종합과세 들어가요. 기사에 나온 것처럼 유튜브를 했다. 이것도 사업소득이에요. 그럼 종합과세 들어가요.
그렇지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내가 신고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걸릴 일이 없다. 문제는 이 사람이에요. 문제는 어떤 사람? 피부양자. 직장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부양자다. 이 피부양자는 잘못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해당 명의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소득, 자동차 전부 다 더해가지고 점수화해서 건보료를 때리기 때문에 꽤 많은 건보료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었습니다. 요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배경 백그라운드가 없이 그냥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직장 다니면서 부업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런 이슈가 나와요. 그럼 이제 제가 조금 더 TMI, 투머치로 인포메이션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왜 제네시스는 이걸 법인으로 받았냐? 자, 이제 저는 이걸 법인으로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 채널의 정체성이 세금이기 때문에 이걸 투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고, 성실납세 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해서 전부 다 투명하게. 두 번째, 저는 여기에 법인으로 집어넣고 사업 관련된 경비 처리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월급으로 빼려고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법인을 좀 키워서 나중에 더 많은 걸 하고 싶으니까 그 법인 명의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아주 작게 하면서 사무실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사무실을 얻어서 아주 조그맣게 시작은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2년 지나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하면은 이걸 좀 더 넓힐 수도 있고 직원도 고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더 좀 크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해서 그 법인이 커나가면은 그 해당 법인 명의로 또 사무실도 임차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실을 매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많이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법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회사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거나 창업을 하고 싶거나 그럴 분들은 개인 사업자도 좋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나가면은 내가 좀 월급도 좀 받고 직장 가입도 유지하고 그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대신 법인으로 할 때는 아주 FM대로 하셔야 됩니다. FM대로. 뭐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냥 내 모든 계좌 내역 정보를 담당하는 기장세무사 사무실에 다 맡긴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좋아요. 제 스타일은 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이제 MCN으로 갑시다. MCN. 그러니까 여기 위쪽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MCN으로 가는 거. MCN 소속 기획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많이는 안 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신사임당님이나 슈카님 뭐 그런 분들이 여기 MCN 이제 사업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샌드박스라든가. 신사임당님은 안 들어가 있나? 혹시 틀렸으면 죄송합니다. 자, 일종의 소속사라고 할 수 있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 MCN에 소속돼 있고 별도 채널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별도 채널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3.3%를 원천 징수한 뒤 정산을 받는다. 이 3.3%는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봐서 MCN에서 3.3% 떼고 그 유튜버한테 그 돈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유튜버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또 나중에 돼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돼요. 왜냐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관련된 경비 처리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자, 촬영자 등에 대한 인건비가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스튜디오 임대료 같은 각종 지출, 그리고 촬영하려면 뭐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조명, 마이크 이런 거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다 경비 처리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거 나왔죠? 먹방을 한다면 음식값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대신 각종 경비를 지출할 때마다 입증서를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카드로 다 긁어야 되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그 법인 경비 처리 건당 3만원 초과는 전부 다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카드로 긁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뭐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를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설령 이제 있다 하더라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빼버려요, 이거를. 대표적인 게 무슨 병원, 그리고 이 미용업, 뭐 헤어커트, 뭐 그런 것들 다 뺍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각종 경비를 입증받을 때, 그 입증 서류를 보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반드시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무관한 걸 했다. 그러면은 그거도 경비 처리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유튜버의 수입은 유튜브 광고 수익, 협찬, 강연 수입이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이 있고요. 멤버십, 여러분들이 하는 그 멤버십 비용 그거 있죠. 이것도 이제 광고 수익으로 들어가요. 협찬, 안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료 광고 제가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앞 광고든 뒷 광고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강연 수입.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하는 게 아니고, 이 강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별도 사이트를 만들어서 유튜브에서는 무료 영상하고 멤버십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유료는 별도 사이트에 있어서 그 별도 사이트도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그것도 법인으로 해가지고 다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있어요. 제 스타일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냥 세금은 내는 것이다. 그냥 거기에 맞게끔 법의 원칙에 맞게 그냥 낸다. 다만 과하게 있거나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줄일 수 있으면 이걸로 최대한 줄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 유튜브에 수익 창출 신청을 할 수 있고,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대가로 구글로부터 일정액을 받죠. 애드센스라는 걸 통해서. 유명 유튜버의 경우 기업들로부터 제품을 노출해주는 대신 협찬금을 받기도 한다. 저는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기에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고요. 재밌는 게 최근에 말해도 되나?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서울시장 관련 정치인 분 통해 가지고 방송 출연할 수 있냐고 왔는데 단칼에 노했습니다. 네, 관심 없어요. 정치, 종교, 젠더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하기 싫습니다. 제 채널에서. 자, 그래서 모든 수입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이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임대소득세하고도 똑같거든요.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은 장부를 갖추고 기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산출하는데, 이거 제가 추가 설명 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내용 나왔으니까. 장부를 빚이 기장한 사업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소득을 계산하고, 반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에 정해놓은 소정의 경비로 적용해서 소득을 구한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수입, 경비, 그리고 소득, 이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수입, 그리고 경비, 여기서 뺀 금액이 소득 금액입니다.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사 같은 거 보면 이 수익 금액하고 소득 금액을 막 혼용해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막 헷갈리시거든요. 그런데 소득 금액이라고 하면 경비를 빼고 난 금액이다. 아까 우리 직장인들 예를 들었을 때 제가 연간 3,400이 넘으면 건보료가 좀 더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3,400만 원은 경비를 뺀 소득 금액이에요. 소득 금액. 그렇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50%만 받는다 하더라도 6,800만 원의 소익 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한 달에 거의 한 막 700 정도 버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 600 정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0에서 600 정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400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에 2,000만원으로 내려준다는 거예요. 안 내려줘도 되는데. 자, 어쨌든 소득 금액은 경비를 뺀 금액이다. 그럼 수익 금액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으킨 소위 말해서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자, 매출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100이었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경비가 예를 들어서 7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남은 소득 금액이 이제 30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경비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연관성 없으면 경비 인정을 못 받아요. 그쵸? 그래서 이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장부를 기장하는 거예요. 장부 작성. 쉽게 말해서 우리 집으로 치면 가계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계부도 쓰기 힘들지만 이 업무 관련된 거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대부분 다 세무사에 맡겨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 주택임대 소득하고 좀 연관시켜 보면은, 자,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은 이게 등록한 경우에는 60%, 미등록이면은 50%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경비처리 해주는 거예요. 실제 주택임대 월세나 전세 놓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비 나갈 게 별로 없어요. 뭐 매년
세입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뭐 매번 인테리어 해드릴 거예요? 무슨 뭐 실크 벽지로 바꾸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2천을 초과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2,400일 거예요. 근데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때는 장부에 있는 내용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부에 있는 거 한다 해도 몇 프로 안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장부에 의해서 실제 사용 내역을 입증할 자신이 있으시면 60% 50% 넘겨서 할 자신이 있으시면 장부 내역대로 하시는 거고, 대부분 경우에는 이 60에서 50% 받는 게 훨씬 나을 거다. 그렇게 받으려면 2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2,400 이하까지는 2,000 넘고 2,400 이하는 뭐 30 몇 프로인가 뭐 기준 경비라는 뭐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래서 2천만 원 이하. 그래서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가 핵심인 거예요. 세금 좀 적게 나오려면. 그 내용이 방금 여기 요 한 3줄 정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다. 주택임대소득,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뭐 엔잡 다 똑같다. 다 똑같다. 로직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 이제 금액이라든가 그런 차이만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 굳이 왜 개인 사업자를 해야 될까? 단돈 100만 원만 넘는다 하더라도 그냥 법인으로 받으시고 1인 법인 하시고 그 법인 관련해서 나중을 위해서 돈을 좀 차곡차곡 쌓아두신 다음에 은퇴를 하시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거나 그러시면은 이제 거기서 급여를 빼시고 내가 이 법인 월 100인데 이제 월 200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직장을 다니시는데 직장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신 분한테 제 답은 똑같아요. 월급 외에 빨리 10만원 만들어 보시라고. 그 10만원이 20만원 되고 30만원 되고 뭘 하시든지 간에 그게 이제 100만원이 되면 그때는 나와도 되실 거라고. 왜냐면 이제 내가 딱 보이거든요. 내가 이 시간에 여기에다가 월급 말고 내가 엔잡 사이트 프로젝트에다가 시간을 투입하면 이 100만원이 200만원도 되고 300만원 되겠구나라는 게 딱 보여요. 그때 되면 굳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유튜브 등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과표에 따라서 6에서 42가 아니라 6에서 이제 45죠. 올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이것 역시 이제 법인으로 받으면 법인세 세율은 좀 더 낮으니까 유리할 수 있다. 물론 법인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법인에는 돈을 나한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세금이 또 나가니까. 자, 유튜버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유튜버는 해외에서 외화로 광고 수입을 송금받는 만큼 탈세 유혹에 빠지는 일도 적지 않다. 하지만 국세청은 외환거래를 들여다보면서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금액 자체를 작게 해가지고 과소 신고하면은 적게 한 부분에 대해서 20%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요. 여기에 미납일수의 0.025% 이거를 곱하기 365 하면 한 9% 10%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잘못하면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좀 이게 작게 하실 때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그 성원해 주셔가지고 광고 수익이 좀 늘었거든요. 근데 일정 수준 딱 금액이 넘으니까 은행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채널 운영자 맞으시냐? 그래서 일정 수준 넘으면 우리가 신고를 하게 돼 있다. 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약간 여담으로 그 직원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다고 할게요. 1단계가 넘으면은 뭐 간단한 서류고 2단계가 넘으면 엄청 약간 빡센 서류인데 그 2단계에 해당되는 게 이게 여기 뭐 상위 10%요 정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1단계인데 2단계로 착각하신 거예요. 하고 이만큼 원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보니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한 금액하고 달라요. 가지고 선생님 저 근데 이 금액 아닐 텐데요 했더니 저한테 이제 죄송하다고 1단계니까 간단하게 요거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그 2단계에 해당해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많이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설마 해외에서 나한테 곧바로 꽂아주는데 과세당국에서 알까? 100%는 모를 거예요. 과세당국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다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실납세 제대로 신고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에어비앤비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자, 빈 방이나 빈 집을 빌려주고 요거 가지고 투잡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여기도 과세 대상이다. 에어비앤비는 공유 숙박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익을 얻는다면 과세 사업자가 등록해야 된다. 근데 이거 현재 아직도 불법 아닌가 이거? 등록하는 게? 제가 에어비앤비 쪽은 그렇게 잘은 몰라서 하지만 세금 내는 거는 같은 로직이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연매출이 4,800이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산출 방식이 달라지는데 요게 이제 간이 사업자 그거예요. 아무튼 요거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이제 또 하려면 또 시간이 꽤 걸려요. 다음에 한번 별도로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소득세 납부 방식도 수익금의 규모에 따라서 차별화된다.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연간 500만원 이하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과세한다. 기타 소득으로. 금액 자체가 적으면. 이것도 이제 기타 소득을 할 수 있냐, 종합과세 할 수 있냐,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기타 소득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게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종합과세 하면은 고액 연봉자인 같은 경우에 그게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꽤 많이 나왔던 이슈였어요. 5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두 개 합쳐지니까 이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직장인 다니면서 누구나 요즘에 N잡을 꿈꾸고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을 얻는 거는 누구나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점차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재직 중이었을 때는 정말 뭐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막 분위기가 막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저도 관련된 내용 많이 이야기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금 관련된 이슈. 오늘 유튜브만 예를 들어서 뿐이지 거의 동일합니다. 그거 그냥 있는 그대로 잘 하시는 게 길게 봤을 때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이걸 내가 말해도 되냐 안 되냐 그건데 첫 번째는 겸직금지를 하고 있고 사전에 신고를 해라. 동의를 얻어라. 그렇게 하면은 사내 규칙대로 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설령 그렇게 동의를 한다 그래도 윗분들, 상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서 그거를 좋게 보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나는 회사를 오래 다닐 거다. 그러면 좀 그거를 좀 적당하게 조절해서 하셔야 되고요. 아니야, 나는 좀 단기간에 어떻게 승부를 보고 회사 나올 거야. 그러신 분들은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안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또 다른 주제니까 다음에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꽤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고 기사 내용이 그냥 유튜브들한테 좀 세금 잘 내라 안 그러면 세금 폭탄만 한다 그런 내용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과세 원리나 그런 거는 아주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데도 이걸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경제적 자유가 나오니까 무슨 이렇게 거창하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인 명의로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별도 법인을 하나 하셔서 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수입이 있어야지 그 법인을 계속 키우실 때 좋아요. 양도세 중과 피하고 뭐 단기 매도하고 부동산 매매업 하라고 법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은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밖에 좀 소음이 좀 들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마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좀 점심시간을 좀 활용해서 낮 시간대에 라이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좀 못하면 녹화 영상이라도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혹시 오늘 내용 어려우셨거나 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3월 아마 하순쯤에 하는 멤버십 특강도 이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좋겠고 3월부터는 멤버십 특강이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제가 그냥 한 거 그대로 하고요. 또 하나는 명사 초청 시간이라고 해서 제 지인 세무사분들 이렇게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참세무법인 마포지점에서 근무하시는 대표로 계시는 최영규 세무사님 오실 거고요.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제 본문과 고정 댓글에 관련 내용도 링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특히 근무하실 텐데 이렇게 몰래 들으신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뒤풀이 할 테니까 남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